네, 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오늘은 숭실대 인문논술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는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이 나뉘거든요. 오늘 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는 올해 총 281명 중에 문과에서는 130명을 뽑습니다. 이 중에 인문계열은 16개 학과, 굉장히 많죠. 에서 83명을 뽑고 경상계열은 6개 학과에서 47명을 뽑습니다. 학과가 저렇게 많은데 83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각 과당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문이 8, 철학이 7, 법학이 7인데 이게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학과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6명, 5명, 4명 이렇게 적게 뽑습니다. 반면에 경상계열에서는 경영이 16, 글로벌 통상학과가 10명, 벤처 중소기업학과가 8, 경제 7, 금융 4, 회계 2까지 해서 이 학과 다음 16명, 10명 뭐 이 정도로 인문계열보다는 좀 많이 뽑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만큼 그 숭실대학은 인문계열에서 다양한 학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렇게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겁니다. 자, 수능 최저 자격 기준이 다른 여느 대학들과는 좀 다르죠. 여기는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무슨 얘기냐면 영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수, 탐구 2과목해서 2개 영역 등급합 6입니다. 그러니까 3, 3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탐구 2과목인데 어느 학교처럼 뭐 절사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5등급은 3등급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5등급은 4등급 취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탐구를 포함해서 국수탐 2개 영역 6을 맞으려면 국어나 수학에서 3등급, 그 다음에 탐구 2과목 평균으로 3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가 40입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군에 속한 전 과목이 반영되어서 이수 단위가 고려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울수록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의 그 가중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5, 수학이 15입니다. 반면에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전에 학과 봤죠? 경상계열 학과. 이 학교에서 정한 겁니다. 경영, 글로벌 통상, 벤처 중소기업, 경제, 금융, 회계. 이 학과들은 국어가 15에 수학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수학이 자신 없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숭실대 인문을 노려보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반면에 나는 수학만큼은 자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숭실대 경상계열을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로 등급을 부여해서 A, B, C당 1, 2, 3으로 구별되는데, 자, 일반 선택 80%, 진로 선택 20%. 그래서 모두 들어갑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학생부 등급별 점수를 보면 1등급을 10점으로 뒀을 때 2등급 9.5, 9, 8.5, 8. 자, 5등급까지 0.5점씩 내려가죠. 이게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등급 간 격차가 큰 겁니다. 그리고 5등급에서 6등급은 1점 차이입니다. 그리고 7등급은 5,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숭실대는 논술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과의 변별성보다 논술의 변별성이 훨씬 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논술이 자신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총 인문사회계열과 경상계열이 모두 100분씩 시험을 봅니다. 100분씩 두 문항을 보는데, 자, 먼저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1번 700자, 2번 800자 해서 1번 40점, 2번 60점, 총 100점에서 총 1500자를 쓰게 됩니다. 반면에, 자, 이 학교 경상계열은
1번이 800자라고 해서 글자 수가 정해져 있고 배점이 있는데 2번이 수리논술입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1번 문제도 800자라고는 하지만 그 800자를 다양한 문제에서 본인이 알아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되게 특이한 학교입니다. 이따가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형태인데, 자, 기본적으로 공략법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조건이 까다롭죠. 왜 그렇습니까? 영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합 6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한 학생들이 대부분 나 영어 포함해서 영어는 그래도 한 3등급은 나와.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영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탐도 2과목이 평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합 6이라서 2합 4나 5인 대학보다는 분명히 낮은 게 맞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그 최저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실 문과생들 수학 포기자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수학은 등급에 안 넣거든. 그럼 이제 남은 게 국어랑 영어랑 사탐인데, 아니 영어도 안 넣어. 그러면 온전히 집어넣어야 되는 게 뭐야? 국어랑 사탐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사탐이 둘 다 들어가, 어쨌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과목은 어쨌든 3개라는 거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교과 반영 비율이 크고 등급 간 격차가 되게 커 보이지만 워낙에 논술 변별성이 큰 학교입니다. 자, 이것은 이 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1학년도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이따가 알아볼 논술 문제를 채점을 해서 합격선을 보니까 60점 만점에 인문 계열은 40.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 계열은 47.3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60점 만점에 40점은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70점이 안 됩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솔직히 말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이 학교 매년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되게 잘 내주는 학교라서 알고는 있었는데 올해 유독 낮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왜 유독 낮은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40.5점이면 이건 진짜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최저 조건이 까다롭지만 나 그래도 국어랑 사탐에서 못해도 6은 맞춰. 2학년 6은 맞춰. 그리고 나 논술을 올해 열심히 써왔단 말이야. 무조건 지원하세요. 그런 학생들은 해야 됩니다.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5점이면. 그리고 경상이 인문에 비해서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데 훨씬 합격 점수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수리 논술은 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가 되게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붙은 학생들 중에 배점을 해보면, 그죠? 이게 47.3이면 60점 만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치면 거의 80점 가까이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왜? 답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반영 비율도 그렇고, 나 진짜 이런 학생들 있죠? 나 수학 진짜 안 돼. 나 수학은 진짜 못해. 는 학생들은 무조건 인문계열 이 학교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각 과당 뽑는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도 훨씬 낮단 말이죠. 사탐 수준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다음, 내가 이런 학생들 있죠. 나 진짜 수학만큼은 자신 있어. 문과에도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응? 부럽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정말 수학만큼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경상계열을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변별성이 큰 학교란 말이죠. 그죠? 특히 그래서 수학만큼 자신 있는 학생은 이 경상계열은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써놨지. 내가 너무 오버했나? 하늘이 주신 기회라니까?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인문계열 문제에 몇 년 전부터 그림이나 사진이 자꾸 나옵니다. 그림이나 사진이. 이따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 유추하는 연습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봅시다.
어쩌면 이렇게 점수가 낮았을까? 한번 보세요. 제시문 가나다를 활용하여, 자, 제시문 3개를 활용하는 문제죠. 보기 1의 기억과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죠? 다음에, 자, 보기의 기억과 같은 반응이 현대사회에서 보기 2의 니은과 같은 집단 관계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의 관점에서, 어렵죠, 말이. 매체의 정보 생산 및 수용의 관점. 매체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그 정보를 수용하는 관점,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라마바사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나와 있죠.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말이 달리는 모습 하면, 요즘 우리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지금 아이들 그림을 봐도 그런데, 뭔가 뛰는 모습을 그려라. 그거 있잖아요. 러닝맨. 보면은 다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뛰거든, 이렇게. 말도 어떻게 뛰어? 말도 앞뒷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려놓거든. 근데 이제 사진의 시대가 되어서 이걸 연속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보니까 말이 절대 그렇게 뛰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기억과 같은 반응이 뭐냐면, 그 사진 잘못됐어.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 변한 사실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냐를 세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유가 각각 나오겠죠. 설명하시오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이유가 3가지를 파악해서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서는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반응이 어떻게 가냐면 집단 광기, 마녀사냥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아둔한 집단에서 현명한 현자가 옳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바보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돌리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건가 해서 이걸 매체의 정보 생산과 수용의 관점에서 이 4제시문에서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점수가 낮은 이유는, 선생님이 인하대 강의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문제가 숭실대 인문계열 모의 논술이었어요. 작년에 나온. 그런데 문제 보세요. 이 문제와 실제 나왔던 문제 형태가 달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얘네가 2020학년도 들어서 계속 문제를 이렇게 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떻게? 가다라마의 입장을 2부류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걸 2대2로 나누는 거죠. 2대1로 나눠서 비교하고 2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에 밑줄 친 논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 한 입장에 따라서도 요렇게 이 논란을 설명해 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냈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 2번, 문제 1의 2입장 중 하나와 제시문 바사, 그러면 입장이 총 3가지가 되죠. 에 근거하여 빈곤의 원인에 대한 제시문 아의 관점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논술하라. 뭐예요? 비판하라는 거죠. 한계를 논술하라면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니까 이건 비판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제시문 3개로, 그러니까 3입장으로, 2입장 중 하나, 바사, 3입장으로. 그죠?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이렇게 내고 올해 모의도 이렇게 나왔으니 올해 기출도 이렇게 내겠노라 했는데 문제를 바꿔버린 거죠. 그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 학교가 제시문도 쉬운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엄청 까다롭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으나 제시문도 어려운데 내가 연습했던 문제 유형이랑 달라 이러니까 학생들은 어때? 완전히 패닉이 된 거죠. 제가 인하대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학교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모의가 뭐야? 모의는
우리 학교가 이런 유형으로, 이런 형태로 낼 테니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서 와. 그러면 너희들, 스스로도 충분히, 그 선행학습 받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학원에서는,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이런 형태로, 올해 모의가 이런 형태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 문제가 2019년도 전에는 1세트와 2세트가 달랐어요. 문제 1번과 2번이 아예 세트가 달랐어요. 그랬을 때 한 문제가 둘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 이런 형태도 연습을 해보자. 왜냐면 얘네도 몇 번 이렇게 모의대로 안 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파이널 수업이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준비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막상 그냥 혼자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이 유형대로 나오겠거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문제가 딱 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100점 환산을 했을 때 70점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올해부터는 두 유형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선생님 동영상을 너희들이 보는 이유가, 내가 숭실대 인문이나 숭실대를 가고 싶은데 내가 인문이 좋을지 경상이 좋을지, 내가 인문이 가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경상이 좋으면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걸 알기 위해서 내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을 준비하려면 이 유형 둘 다 준비를 하세요. 그게 마음 편해. 그리고 이렇게 이 학교들 기출문제, 제시문들을 읽다 보면, 이 정도 난이도의 제시문들이 나오는 거구나. 자, 여기서 포인트. 100점 환산에 70점도 안 된다는 건 합격한 학생들도 답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고 해서 떨지 말고, 하라는 대로, 이거 아니지? 하라는 대로 잘 해서 어쨌든 이 이유를 적어도 3가지는 써야지, 여기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도 4가지를 논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쓰세요. 셋 중에 하나 틀렸어. 넷 중에 한두 개 틀렸어. 그래도 붙었다니까? 그러니까 70점이 나오지. 70점도 안 되지. 100점 환산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자, 경상 문제입니다. 경상은 사실 선생님이 해줄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수리논술이란 말이지. 응? 자, 1번 문제는 800자 쓰는 건데, 자, 지금 글씨 굉장히 작죠? 이 문항 1, 문항 2, 문항 3에 1, 2를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문항 1, 문항 2, 문항 3에 이 800자를 어떻게 배치하라는 건지가 안 나왔어요. 나와 있지가 않아. 그럼 뭐야?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그냥 문항 1, 문항 2, 문항 3에 1, 문항 3에 2를 그냥 번호 매겨가면서 잘 쓰면 돼요. 그걸 총 합쳐서 800자를 넘어가지 않게 쓰면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문제가 경영경제는 계속해서 경영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 그 다음에 실직자 어떻게 할 것인지에 실업률 하락한 이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문제 보세요. 이건 아직 수리논술이 아니었는데도, 문항 2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로자 김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00년 연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제시문 나를 이용하여 어느 그룹의 제안을 수용하면, 이게 어느 그룹이 뭐냐면, 한 기업은 올해 10% 올려줄게, 대신에 내년엔 동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에? 그리고 한 기업은 올해 5%, 내년 5% 이렇게 하자 했을 때 2022년 연소득이 어디가 더 많을지 결과값을 통해 설명하시오. 자, 수식을 작성하지는 마시오. 그러니까 수식은 작성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결과값, 그러니까 한 번에 10% 올렸을 때의 값과 5% 올렸을 때의 값을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죠? 사실 어렵지는 않죠. 선생님도
수학 때문에 되게 고생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 정도는, 야, 2천만 원에 10% 올리면 2,200만 원이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는 뭐야? 2천만 원에 한 번에 5% 올리고, 그 다음에 또 5% 올리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5% 올리고, 그 다음 또 5% 올리는 게 더 많지 않겠어? 22년에는?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자, 그 결과값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어쨌든 1번 문제부터 되게 경영경제스러운 문제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쪼개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하면 돼요. 뭐 실업률이 하락한 이유 2가지를 제시문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저런 정부의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청년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정년 연장 정책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킬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20대 청년 등의 입장.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거고, 청년층은 그럴 거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한 근거와 그럴 거라는 근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1번은. 자, 문제는 내가 설명할 게 없는 게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건 그냥, 자, 결국 문항 3번 보세요. 박 사장이 이 사업을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라고 했는데, 1번, 자, 뭘 자꾸 구하래. 2번, 자, 뭘 자꾸 억원 단위로 구하래. 그 다음에 뭘 값을 구하래. 그죠? 그 다음에 뭐 도함수 나오고 막 난리 났어, 그지? 난리 났어. 뭐예요? 이건 수리논술이에요. 그런데 수리논술이 경희대나 중앙대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보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요. 함수, 뭐 도열, 그다음 또 뭐야? 미분? 이런 것까지 나와요. 이런 걸 다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얘네 경상계열은 수학이 국어보다 훨씬 비중이 높게 교과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한 완전 수리 문제란 말이죠. 이번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건 못해도, 나 영어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돼. 근데 수학이랑 사탐으로 2, 6을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수학은 자신 있거든. 나 수학은 1 맞아. 혹은 2 맞아. 그럼 사탐 2과목 평균 4면 돼. 사탐 4는 받을 수 있잖아. 이런 학생들은 진짜 이 학교 경상계열 보면 되게 유리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정리해봅시다. 어쨌든 모의논술과 다른 유형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그죠? 인문계열 2유형을 모두 준비해라. 그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림이나 사진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 나오는 그림 같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경영경제계열, 경상계열이죠. 경상계열은 경영경제 관련 문제랑 수리 문제가 병행된다. 그래서 수리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함수, 수열, 미분. 그러면 뭐 확률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해놔야 되고, 전반적인 수학적 이해가 되어야 이 학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경영경제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했던 게 실험 문제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 학교에서 뭐가 나왔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이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규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다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보호무역과 같은 그 무역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할 것인지 자유무역을 할 것인지 그 이점.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과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정보 비대칭 문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여태까지 나와줬단 말이에요. 경영경제 계열은.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경제스러운 주제들이 나온다. 그죠? 이해되시죠? 알겠죠? 자, 선생님이 계속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나 사진 계속 나오는데 이 의미를 유추하는 문제 해야 된다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순실대에서.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었죠. 환경보호단체의 이 광고는 나무와 나이테의 사람을 합성한 그림으로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두 사람이 휩쓸려 들어가는 이미지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멀찍이서 보면 이게 지금 사람이란 말이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를 아는 여자가 이게 마치 물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건 다시 보면 거대한 원목의 나이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대한 원목의 나이테를 언제 볼 수 있죠? 그 나무가 잘려나가야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목된 거예요. 이 거대한 원목이 벌목되어서 그 나무 단면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한 것이죠. 이렇게 환경 파괴를 하니까 오히려 그 환경 파괴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이건 뭐예요? 위기에 처하더라. 그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죠? 인간의 무분별한 벌목이 환경 파괴로 이어져서 결국 인간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게 만든다. 이런 사진 한 장에서 그런 의미를 유출을 하면 그와 관련된 제시문에서 원인, 결과, 영향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사진이나 그림에서 의미를 유추하는 연습 자꾸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에게 어려운 건 내 친구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 아까 보셨죠? 실제 나온 그 합격 그 점수가 생각보다 훨씬 낮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다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쓰세요. 왜? 틀리는 거 감점 당하더라도 붙을 수 있는 학교란 말이죠. 자,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최저 등급 맞추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